예, 정치권의 신경전이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착공식에 불참한 한국당에 낡은 색깔론을 버리라고 촉구했고 한국당은 여론 조작용 가불 착공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특감반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라며 새로운 문건을 추가로 폭로했는데요. 박창환 장안대 교수,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착공식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27 정상회담 때 논의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글쎄요, 착공 없는 착공식이지만 어느 정도 결실을 봤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정치권이 이걸 가지고 좀 뜨겁네요. 한국당이 불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가불 착공식이라 했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낡은 색깔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 남북한의 철도 연결의 이 착공식을 단순하게 철도의 연결을 위한 착공식으로 보지를 않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독한 지도자들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판이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 다양한 우리가 조종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종자 역할 가운데 이 비핵화 문제가 잘 됐을 경우에 철도 연결을 통해서 물류나 관광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초석을 다지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거 자체가 이제 판을 깨지 않기 위한 조종자 역할의 일환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당에서 이 관련 예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착공식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다른 당들은 다 참여를 했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아쉽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넓은 틀에서 보면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비핵화 문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판이 깨지려고 하는 거를 어렵게 붙이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번 착공식은 미국과 정말 협상을 길게 해가지고 판 깨지는 걸 억지로 지금 막으면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힘들게 이어가는 걸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거를 예산을 공개해라 뭐해라 이러는 것은 마치 이제 예산을 공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얼마 들여서 지금 북한에다가 이런 걸 구걸하고 있다는 식으로 또 정치 공세를 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이 비핵화 문제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야당도 이거는 좀 협조할 부분이다. 이것까지 정치 공세로 이어가는 것은 이거는 진짜 몽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좀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쪽 진영에서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지금 선후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게 전제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어제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측에서는 남의 눈치를 보면서 휘청거려서는 통일 연방을 실현하지 못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으로서는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거나 혹은 지금 남북 문제가 잘 되길 바라면서도 너무 우리 정부가 과속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데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월 달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이런 일이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남북 문제가 잘 돼야 되지만 역시 그때도 국회 비준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비준이 안 됐잖아요. 예산안이 분명히 공개가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평양선언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셀프 비준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충분히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1조 한 1,000억 원 중에서 지금 철도 관련해서 3,500억 정도가 책정돼 있거든요. 근데 정부 추계만 하더라도 경의선은 한 14조, 경의선이 한 8조, 그다음에 동해선이 한 15조 정도에서 정부 추계만 23조고 민간 통계나 이런 거 보면 80조, 100조까지도 들어가는 추계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지금 이 남북철도가 연결이 되는 게 과연 북한이 비핵화를 천명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자라는 야당 측 주장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치 정부가 숙제하듯 떠밀려서 비준하고 철도 정부 스스로도 착수식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이런 착공식을 무리해서 이 한겨울에 해야 됐어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한 야당 주장도 일리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한국당의 착공식 불참을 놓고 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게요. 조명균 장관은 초청하려고 연락을 했다라는 입장이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 말이 맞는 걸까요? 뭐 전화를 3번, 초청 전화를 3번이나 했고 문자도 보냈고 찾아가려고 시간도 냈는데 연락이 없었다 이거고 나경원 원내대표 측은 받은 적 없다. 그리고 직접 찾아와야지 이거는 좀 정부가 오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좀 정부가 좀 대승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지율 좋을 때도 아니잖아요. 지지율 50% 이하입니다. 제1야당, 그것도 남북관계 문제, 특히 이 철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건건히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무장관이 90도 가서 고개 숙이고 지지율 좋을 때도 아닌데 협조 부탁하고 제1야당을 깍듯하게 모시면서 어떻게든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제1야당 원내대표한테 전화하고 문자했다고 안 한다고 그냥 패스해버리면은 모르겠습니다. 지지율이 80%였을 때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정부가 뭔 일을 추진할 때 야당과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을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뭐 저기 남북관계 얘기했으니까 하나 더 이쪽 마저 기회를 드릴게요. 이거 같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전방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 이제 GP 철수 작업에서 얻어낸 그 수거물 중에 일부 철조망이 있었는데 그걸 기념품으로 제작해서 그게 이제 그 사단을 방문한 의원들에게 선물로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그게 이제 국방부가 소위 말해서 정한 지침에 어긋난 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해명은 뭐 몰랐다고 하지만 뒤늦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걸 이제 선물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건데 해당 의원들은 다 반납을 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당에서 또 다시 무슨 이야기 했는데 이 정도로 기강에 해이돼 가지고 되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뭐 지침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단은 그 평양 선언에 부속된 남북 군사 합의서 상의 합의에 따라서 GP가 철수가 됐고요. 그거는 굉장히 우리 국가적으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던 건이기 때문에 사단장이 그걸 몰랐다, 지침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그 해명이 맞는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중요한 사안을 이 정도까지 편안하게 과거 옛날 군사정권 시절에 무소불위의 군인이 권한을 휘두르듯 막 했다는 거는 지금 과연 이 전방을 지키고 있는 사단장급의 군인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그 책상 군인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또다시 정치군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 안타깝고 한심한 사안이라고 들고요. 그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을 쭉 보니까 특히나 이 젊은 층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반발심이 많더라고요. 이 추운 겨울에 7사단의 장병들이 그걸 만들었을 거 아니냐. 이거를 그러면 철책 지키라고 우리 아들들 보내놨는데 겨우 이런 일 시키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질책받아 당연한 거고요. 저는 사단장이 어떤 연유든 그건 징계를 좀 받아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다음에 군인으로서 기강이 굉장히 해이돼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뭐 그 통일장관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논란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치인의 행위 하나하나는 다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전화를 몰라서 안 받았건 아니면 일부러 안 받았건 뭐 그건 다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양측 다 지금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의 문제보다는 그냥 이후에 있었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논란인 것 같아서 양측에 다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저기 박 교수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철조망 기념품 관련해서. 사단장이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군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를 들어 전방사단 같은 경우에 초병들에게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을 어기면은 군법의 회부가 됩니다. 그러면 전방사단의 사단장은요, 그런 지침들에 대해서 항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 철조망, 그 GP의 철조망 같은 경우에는 군사시설을 해제한 거 아닙니까? 군사시설 해제한다고 그래서 지금 남북 긴장이 갑자기 풀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지침을 어겼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고요.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반납을 했는데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알고 받았을 일은 없을 거고 모르고 받았겠지만 이 추후에라도 이런
좋은 뜻으로 지금 전방의 GP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해체가 됐는데 이렇게 뒤에서 이걸 어떤 자기의 치정용이나 또는 홍보용이나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사단장은 사단장대로 정치하고 정치인들은 또 그거 방문해서 사진 찍고 또 그거 가져오고 이거 썩 보기 좋은 모습 아니다. 아직 평화가 지금 시작도 안 됐다. 지금 철도도 착공도 아니고 착수하고 있는 단계인데 벌써부터 거기에다가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사단장이나 정치인이나 국민들 보기에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예. 자,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 이군현 의원 의원직 상실입니다. GB 확정. 대법원 상고심에서 오늘 있었죠. 보좌관의 월급을 네.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는데 앞서 저희들이 시청자분들께 약간의 확인 미숙으로 잘못된 속보를 보내드렸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군현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얘기입니다. 어제 이제 고발관과 관련해가지고 검찰에서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청와대 이미 형식 제출이든 어떻게 간에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 이게 정말 오랜만에 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 좀 관심 사안이었는데 전격적으로 뭐 수용을 했다고 하나요? 청와대가 그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진도를 빼야 됩니다. 이게 계속 말로만 이어지면은 지금 연말 정국이 김태우 정국이 돼가고 있어요. 참 특감반 한 명 때문에 지금 전국의 모든 국회 의사 일정도 스톱되고 정치도 다 육국 공무원 한 사람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서는 곤란하죠. 이거 빨리 털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도를 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검찰 고발 순서대로 이루어졌고 여야 양측에 이제 고소 고발이 있었고 예. 그거에 따라서 증빙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런 증거가 있는지 당연히 청와대가 협조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뭔가 있으니까 협조하지 않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조가 당연한 거고 당연히 협조한 거고 또 그렇게 해야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지 이 국면도 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청와대 검찰이 빨리 이런 압수수색 신청한 것도 저는 잘한 일이라고 보고요. 청와대가 여기에 협조한 것도 또 잘한 일이다. 빨리 진실을 밝히고 민생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진실이 나와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일입니다. 근데 과연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 그리고 그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육국 공무원을 개인 일탈로 몰아가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입을 막고 이런 것들이 과연 진실을 찾아가고자 하는 길에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는 길이고 정말 진정성 어린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 청와대 내부 전산망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창성동 별관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압수수색 가서 이미 제출 받아봐야 뭘 가져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청와대에서는 그 검찰로 돌아가면서 쓰던 컴퓨터 폐기했다고 그러는데 그 컴퓨터 깡통이었고요. 창성동 별관에 지금 서류 제출 받아봐야 아무것도 없는 깡통 압수수색이에요. 사실은 그 안에 청와대 전산망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혹은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는 그 전산망 안에 그다음에 연풍문에 단체로 출입하면서 회의하러 갔으면 왔다 갔다 한 기록에 그리고 각각의 수사관들이 갖고 있던 핸드폰 안에 다 있어요. 그거 조사를 해야지 왜 느닷없이 창성동 별관에 가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해서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진실을 찾아가고자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 목요일쯤 아마 청와대 대변인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 건에 대해서는 모두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이제 대응을 할 거다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보이지 않다가 어제 또 일부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어요. 과연 청와대가 이 건을 찾아가는데 이 건의 진실을 찾아가고 핵심을 찾아가는데 얼마나 원칙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해서 깡통 압수수색이다. 복수의 PC를 압수수색을 했고 그 뭐 디지털 포렌식 작업까지 이제 거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정말 나올 게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과연 어떤 방식의 수사가 이제 맞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지시가 있었느냐, 그리고 보고가 있었느냐,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예. 지시사항은 공문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보고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 그 전산망을 통해서 보고가 됐다 그러면 그거는 지울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지우게 되는 순간 이거는 게이트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그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제까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과거 정권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 경내에 진입해가지고
검찰이 직접 그 청와대 컴퓨터를 조사한 적은 없어요. 역대 없는 일이었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임의 조사 형식으로, 임의 제출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맞고, 이거는 이제 정권의 양심에 달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것과 관련된 항목을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과연 지난 정권 또 그 지난 정권처럼 검찰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 몇 개만 딸랑 골라서 줬느냐, 아니면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만약에 이것과 관련돼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벌백계 해라라고 지시를 내려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자료들을 검찰에 넘기느냐, 이 부분은 저는 양심의 문제이고 정권의 도덕성을 걸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경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국민들이 정권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 문재인 정권은 끝이 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압수수색의 어떤 절차나 그다음에 형식, 내용에 있어가지고 불법은 없었어요. 역대 정권이 했던 거와 비슷합니다. 중요한 건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을 얼마나 그들 스스로가 진정성 있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느냐가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조국 수석도요. 뭐 검찰 수사 기다리고 이런 거는 1차 수사 끝날 때 나가겠다, 끝나고 나가겠다, 이런 게 국민들 눈에 촛불을 들고 그들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정권을 맡겼던 국민들 눈에 보이면 물론 뭐 절차라는 게 있겠지만 자신들의 도덕성과 진정성을 국민들 앞에, 국민들이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나가서 대답하고 또 답변하고, 이런 모습을 저는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와대가 이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제 조건이 있는 출석에 대해서 다소 아쉬움을 표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어쨌든 조국 수석이 운영위 출석을 할 것인가를 두고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차 조사가 끝나면 출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은 밝혔단 말이죠.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숨은 그림은 1차 조사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조간신문에 보면은 지금 그 피고발자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에 나가서 증언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중진 의원을 통해서는 기꺼이 가겠다라는 이중 플레이를 좀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정, 정의, 평등을 앞세워서 그 국정농단을 했던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탄생한 정부인데, 과연 그들이 얘기했던 공정, 정의, 평등이 지금 이 정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본인들이 좀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근간부터 흔들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서실장 민정수석이 6급 공무원을 고발해서 검찰로 넘기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은 이런 저런 핑계로 그 진실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거나 그다음에 그 국민들한테 직접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다음에 청와대 내에서는 뭐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민정과 홍보 기능 사이에 그 서로 갈등이 보이는 듯 서로 핑퐁하는 듯, 이런 모습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위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긴 난 다음에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때 가면 별 의미 없다고 봐요.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나와서 운영위가 아니든 아니면 춘추가 아니든 나와서 국민들한테 직접 설명하는 게 도리고, 그게 정권을 지키는 일이고, 혹여 거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한테까지 부담을 주지 말고 내가 책임지는 게 청와대 비서의 역할인데, 그거를 방기하고 있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민정수석은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최정점에 있는 수석이에요. 아까 전에 박 교수께서 글쎄 위기까지 아니면 어려운 시기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셨고, 또 청와대 진정성이 필요하다, 이런 시점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충분히 동감하고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문제를 보고 있다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질문을 우리 대변인께 들어볼게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 간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성사되지 않았는데,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 꼬이는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타래를 풀려면 누군가 나서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도 드는데, 지금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말에 전국 구상 하실 텐데 영수회담 가능하라고 보십니까? 글쎄, 일단 부정적인 전망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선은 대통령의 결단이나 판단 이전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야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갖고 있는 위상이
과연 전국을 풀어나갈 수 있는데 적합한가라는 데 좀 회의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예. 지난번에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제안했을 때 특별히 청와대가 답변이 없었고요.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되리라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좀 그렇게 이제 별건으로 두더라도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통령이 뭔가 좀 말씀을 주시거나 아니면 전국을 풀어나가기 위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연말 연초고 연초 되면은 통상 이제 그 역대 대통령들도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데 굉장히 강점을 갖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이런저런 문제 지금 정치 현안이며 뭐 청와대 문제며 경제 문제며 남북 문제며 이래 대해서 국민들한테 뭐 직접적으로도 아니면 기자들을 통해서건 소탈하게 말씀을 주시고 이해를 기자회견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그 이벤트성으로 과거처럼 예. 다 짜놓고 각본 없었다고 하는 거 말고 정말 진솔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풀어나가고 이를 통해서 여야 간에 또 정치권의 협조도 구할 일 있으면 협조도 구하고 이런 수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 교수님 잠깐만 이거 하나 전달을 해드리고요.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 43.8%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떨어지는 하강 폭이 큽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당 쪽에서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또 다시 뭐 데드 크로스 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제 아까 뭐 영수회담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뭔가 좀 그 모멘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국정 변화에. 근데 영수회담은 뭐 지금 한국당 지도부가 지금 2월 달에 이제 전당대회를 하니까 지금 뭐 끈떨어진 김명준 위원장 만나가지고 뭔가 얘기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영수회담은 이제 아마 2월 이후가 될 것 같고요. 새 체제를 꾸린 뒤에. 네. 근데 이제 이번 연도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은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뭐 100일 기념 회견도 했었고 또 뭐 1년 뭐 했고 포용 성장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거 말고요. 좀 대국민 사과성의 어떤 기자회견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난 촛불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권력을 잡고 나서 지금 지지율이 급격하게 최근 몇 달간에 급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요. 물론 청와대 스스로 보면 억울한 면도 있을 거고 좀 답답한 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기대치에 못 쫓아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건 사실이거든요.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에 출연하는 빈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과거에 지지율 좋을 때는 뭐 뉴스 틀기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언론에 잘 안 나오고 계시거든요. 소통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소위 그 집권 절반에 대한 이 스스로의 평가를 문재인 대통령이 진솔하게 국민들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좀 새 출발하겠다. 그러는 데 있어가지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 주도 성장 대신에 뭐 예를 들면 정치 개혁에 있어서는 뭐 원포인트 개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뭐 그다음에 청와대의 권력 내의 기강 문제라든지 또 문재인 청와대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감찰하고 기강을 바로 잡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좀 내놓음으로써 좀 새 출발할 수 있는 좀 한번 좀 털고 가고 또 자기 반성도 하고 국민들 앞에 진정성을 내보이면서 협조해달라고 그리고 야당에게도 지금 유치원 3법이라든지 김용균 법이라든지 국민들이 원하는 법에 대해서 협조해달라고 낮은 자세로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지. 지금은 일절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계시고 경제 문제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제 문제라는 게 경제 문제로만 풀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정치,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통령의 중간평가, 스스로의 중간평가가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예. 교수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우선 큰 거는 그 뭐 요원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대통령제의 숙명적인 운명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정권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데드크로스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가속화되고 점점 벌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개헌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이라는 건 요원한 일이니까 그건 놔두더라도 현재로서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지금 집권 3년 차에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대통령과 청와대가 엄중하게 보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과연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의 청와대였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한쪽 진영의
청와대고 한쪽 진영의 권력을 위해서 나라의 를 운영해 왔었는지에 대해서 좀 진솔되게 좀 생각을 하고 이제는 국민들과 그다음에 전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의 청와대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나씩 풀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이렇게 되어야 그나마 그 가속화되고 있는 부정과 긍정의 격차를 최소한 좀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 정의, 평등이라는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구하지 않으면 이 근간부터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에는 두 분 모두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짚어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소통이 필요한 곳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 간 소통 굉장히 절실한 것 같은데 중요한 민생 법안이 여러 개가 지체가 되고 있어서 오늘 오후 본회의에선 좀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당을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치원 3법, 온 국민들이 저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로서 정말 이 국민들의 세금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투명한 회계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이 당연한 일을 갖다가 한국당이 대안도 없이 버티기를 하고 있다?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소위 외주의 죽음화, 이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위험한 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대우를 해주고 그분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너무나 당연한 법을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안을 연결해서 그것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한국당이 버티게 하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근데 여기에 너무나 정치적인 꼼수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버티기를 하면 일단 변화보다는 안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 보수의 기본적인 걸 지키는 거고요. 대안도 없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소위 문재인 정권의 무능 프레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노리고 지금 국회에서 한국당이 버티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버티기 계속 가면은요. 지금 한국당 지지율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거 총선 때 가면 거품처럼 깨질 수도 있다. 한국당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앞으로 유치원 3법, 김용균법 어떻게 올해 처리하는지 국민들이 눈 똑바로 쳐다보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 한국당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이 27일이니까 이제 본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은 그 외주위험화해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는 어제 그 한국당 간사인 이미자 의원도 쟁점 8개 중에 6개는 됐다라고 오늘 다시 회의를 속개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크게 쟁점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잘 마무리가 돼서 그건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런데 유치원 3법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넘어가는데 과연 뭐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뭘 하더라도 330일 지난 내년 이맘때쯤 가서 과연 변화할 수 있는 동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만큼 부응하지 못해서 질타받아야 되는 건 100번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과연 정치권이 얼마나 많이 국민들한테 또 야단을 맞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교수님 많이 말씀 주셨는데 저도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유시민 이사장 구원투수로 등판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청와대 지지율이 낮아서 그런지 유튜브 또 팟캐스트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대표 유튜브가 굉장히 이제 글쎄요 어떤 보수 진영에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회수가 계속 넘쳐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어제 좀 지켜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튜브 청합니다 지금. 청와대 유튜브 구독자보다 홍준표 대표의 구독자가 많을 정도로 이 보수가 지금 오갈 곳 없는 보수가 유튜브 안에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진보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믿기는 하지만 실망한 국민들이 오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좀 그런 점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사장이 유튜브를 한다. 글쎄 본인은 뭐 원튼 원하지 않든 유시민이라고 하는 상품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차기 주자군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철웅성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좀 그런 점에서 유시민 작가의 유튜브 데뷔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일이 되고 있다. 왜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는지 아마 본인도 알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이 행보가 차기 구도에도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미칠 거다. 제가 그걸 여쭙고 싶었는데 뭐 정치하고 전혀 선을 긋는 상황이던데 어떻게? 유튜브를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이유도 혹세무민하는 뉴스가 너무 많아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한순간 저는 그 작가 유시민에서 정치인 유시민으로 온 거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 원든 원하지 않든 이미 그 길로 들어섰고 그렇게 갈 거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동안 그 정치권에서 좀 떨어져서 그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으로 이제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서 작가 유시민으로서 많은 국민들의 이제 뭐 박수를 받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이제 진영 논리에 갇혀서 싸우게 되는 순간 그동안 싸워왔던 작가 유시민의 그 호소력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통할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옳은 길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